같아 산산. 지난 에피소드에서 조조는 조씨 하오씨 친족 장수들을 국경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본진을 맡겨서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조조 집안이 혈통적으로 우월하고 특히 싸움은 워낙 잘해서 든든했을 것입니다. 조조 혼자서도 반란군 수십 명을 죽였다는 기록도 있고 조인의 전쟁터에서의 무쌍은 매우 유명하죠. 친족 모두 아드레날린 중독 수준의 전쟁관. 그러나 전쟁에는 단지 용력뿐만 아니라 전술 그리고 냉정함과 침착함이 매우 중요하며 협상력도 필수적입니다. 하우연은 유능했지만 아드레날린 중독자로 매번 선봉에 안 서면 못 배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본인이 리드해야 하는 경향인지 진영 밖에 있는 녹각 보수까지 직접 참견하던 중 함중에서 유비군의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죠. 조조는 현타가 오며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사령관이 직접 선봉 나서는 것도 에바인데 녹각 보수 지휘 따위를 하다가 죽다니. 그러고 보니 다른 친족 장수들도 호전성과 급한 성격이 암시됩니다. 조조가 도겸을 칠 때 본진을 지켰던 하우도는 총사령관임에도 여포군의 인질로 잡혔고, 조인은 최소 병력으로 적진 휘짓기, 허세 컴피티션을 스스로 만들고는 본인이 수십 기 돌격으로 셀프 우승하는 변태적인 습관이 있었죠. 조조에게 충성스러운 친족 장수들은 너무나도 소중했지만 한편으론 그들에게서 흐르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아드레날린과 사령관으로서의 한계점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하우돈과 조홍은 사령관으로 잘 활용하지 않고 조인과 하우연에게는 중책을 맡기지만 한편으로 하우연에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지 장군이라 칭하며 전술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인지 조조는 중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군들에게 집착에 가까운 영입전을 펼칩니다. 특히 직접 대결해봤던 적장만큼 실전 직무 테스트가 완벽히 검증된 장군은 없었죠. 대표적으로 서황은 양봉, 장합은 원소, 문빙은 유표의 장수였으며 장료와 장패는 여포 연합세력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족 장수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가운데 아무리 에이스라지만 적장 출신의 굴러온 외집단을 조화시키는 것은 매우 큰 난제였을 겁니다. 단순히 연차를 쌓고 높은 자리를 준다고 이방인들이 융화되었을까요? 난세의 수많은 항장이 좋은 지위로 스카우트 되지만 겉돌다 끝나거나 반란 의심으로 제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비가 마초에게 서열 1위를 주긴 했지만 이후에 왠지 모르게 번아웃되고 겉도는 인상을 지울 수 없죠. 이에 비해 조조는 최근 항복한 장수도 매우 오래된 조조의 장수처럼 최전선에서 맹활약하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도대체 조조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던 걸까요? 리더 멤버 교환 이론 LMX에서는 외집단이 내집단으로 되려면 리더가 구성원과의 교환 거래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신기한 교환 거래란 구성원이 창출한 성과에 리더가 어떠한 종류의 유무형의 보상을 주고 구성원은 받은 보상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조직의 비전을 보며 다음에 어떤 성과를 낼지 온도 조절을 합니다. 다시 그 성과물에 대해 리더가 보상을 결정하는 이 사이클이 여러 번이나 잘 돌 때 비로소 외집단이 내부화된다는 거죠. 조직은 결코 일회성 거래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프레임까지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리더가 어떤 거래와 보상을 하는 것이 좋은가는 잘 풀지 못합니다. 실제 리더의 상황별 언행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조조는 과연 리더로서 어떤 거래를 했길래 그렇게 항장들이 감정 풀 이입하여 조조를 위해 싸우게 됐을까요? 정사를 읽어보면 조조가 친족 장수를 사령관으로 세우며 총애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한테는 칭찬이 매우 인색합니다. 오히려 친족 장수 리더십에 대립하여 상황을 개선시킨 비친족 장수를 자주 극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약간의 하극상도 쿨하게 용인합니다. 196년 조홍의 빈객이 법을 어겨 만총이 체포하자 조홍이 조조에게 구명을 부탁했고 조조는 만총을 부릅니다. 그런데 만총은 수사 압력을 받을까봐 그 전에 피고를 죽여버리게 되죠. 성급한 처분 속에 조홍과 조조의 체면 모두가 구겨지며 조조가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조조는 정사를 관리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며 만총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기서 조조가 조직 내 가장 중시하는 기본 원칙이 나타납니다. 팀보다 중요한 개인이 없고 조조군 시스템에서 성과와 법보다 중요한 개인은 없다. 조조가 비친족 조직원에게 했던 거래의 정체도 느껴집니다. 그것은 결코 일회적인 돈과 직위가 아니었고 강력한 신호 효과였는데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성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인싸가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허츠버그의 2호인 이론에 의하면 봉급과 신분의 안정은 불만족을 해소하는 위생 요인이고, 진심으로 조직에 만족하려면 동기 요인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조직원들이 항상 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난관을 극복하고 조직 내에서 성취를 느끼고 그것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을 때 근본적인 모티베이션이 생긴다는 건데요. 조조는 이런 시그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외부 영입 장수, 심지어는 적군에게까지 장기적인 선순환을 만드는 것에 매우 능통합니다. 194년 여포 부하들이 하우돈의 몸값으로 보물을 요구하자 하우돈 부장 한호는 장수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원칙을 어길 수 없다. 우리 군은 인질범과 협상할 수 없고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한 후 하우돈에겐 눈물을 흘리며 국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죠. 한호는 곧바로 하우돈 살해 리스크를 무시하고 인질범을 총공격해 하우돈을 구출합니다. 인질범들은 생명을 구걸하지만 한호는 모두 다 죽여버리는데요. 이것에 대한 조조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한호에게 경이 이처럼 한 건 가히 만세의 법이요 라고 하며 이 시점 이후 인질범 상황에서 인질을 무시하고 공격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 후 조조군 대상 인질 협박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인질범에게 타협이 없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며 인질 행위를 디모티베이트 시키니 향후 유사 사례가 없어지는 효과를 낳습니다. 한편 원술의 기도위 출신 신입 한호에게는 조조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가까운 친척인 하우돈의 목습을 갖고 극딜했음에도 직무적으로 완벽한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 엄청난 칭찬을 해줍니다. 이것은 한호와 모든 구성원들에게 딴 생각이나 파벌 생각 말고 스스로 집단의 성과를 올리면 보상을 받는다는 시그널로서 성취 욕구라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동기 요인을 자극시킵니다. 이후에도 조조는 한호를 둔전제 및 장로정벌 등에 있어서 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칭찬만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칭찬의 레파토리도 바닥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조의 엄청난 재능이 또 돋보이는데요. 그는 사실 엄청난 문학적 재능을 리더십과 연결시킨 세계적인 칭찬 아티스트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언어 폭력이 팩트 폭력인 만큼 조조의 칭찬이 강력했던 것은 팩트 칭찬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디테일을 녹입니다. 서황이 관우에 맞서 형주 영토를 지켜내자 조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0년간 병사를 썼고 옛적에 병사 잘 쓰는 사람을 들어보았으나 멀리 말을 몰아 달려가서 곧바로 적의 포위망에 돌입한 자는 없었다. 장군의 공은 손무나 사마양절을 뛰어넘는다. 번성양양을 보전한 것은 모두 장군의 공이요. 이 짧은 말 속에는 서황의 성공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대단한 것인지, 조직에 얼마나 커다란 공로를 한 것인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학적이고 감성적이지만 매우 확실한 언어는 외집단의 마음을 녹이며 자기 팀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잘 대해주겠다는 100마디 말보다 자기 효능감과 조직에서 얼마나 그를 필요하는지 일깨우는 것이 바로 조조가 입지가 불안정했던 항장 에이스들을 완전히 자기 파트너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서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들은 명군을 만나지 못해서 항상 근심했지만 오늘 난 명군을 이미 만났으니 어찌 사사로운 명예를 쫓겠는가. 제일 고차원 욕구인 동기 성취 요인을 찾았기에 저차원 욕구인 위생 요인을 좇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명장들을 춤추게 하는 조조의 거래는 궁극적으로 조조군 전체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뛰어난 감각과 언어로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극대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리더십입니다. 하지만 이젠 평범한 사람들도 조조와 같은 거래 천재의 상황별 언행을 오픈소스로 보며 조직 관리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세대의 커다란 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재미는 덜하지만 소설가 나관중이 극화한 언어보다는 정사 실제 언어를 직접 보는 것이 실전 교보제에 가까운 셈이죠. 한편 리더는 끊임없이 반란을 근심해야 하는 외로운 정점이기에 불안함 속에 친족이나 황관 등 본인 직속의 특정 세력만 챙기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스스로를 더욱 볼품없고 협상력 없게 만드는 과정이며 결국은 성과 측면에서도 분야별 최고의 천재들을 가동시키지 못한 채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직 전체의 성과를 위해서 끊임없이 카운터파트를 만들고 균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리더는 끊임없이 구성원과 시그널로 거래해야 합니다. 조조 또한 다양한 비친족 장수들에게 성과와 법도라는 공정한 기준으로 친족 장수들을 극복하고 동기부여를 갖게 하며 조직 전체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만약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거래가 부담스럽거나 어렵다면 그 사람은 굳이 독이 든 성배인 리더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조직을 엄청나게 카오스로 빠지게 하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 전문성 있는 한 분야의 팔로워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리더는 오랫동안 신뢰를 거래하면서 조직과 개인을 모두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바다와 같은 커다란 상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조는 난세 최고의 거래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향후 몇 번에 걸쳐 조조와 그의 시스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